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12월 FOMC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도 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도 대기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부산에 와 있고요. 네, 좀 전에 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부산 머니쇼가 있어요.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음, 그래서 또 자기 전에 여기 호텔에서 그 매경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또 숙박을 하기 때문에 또 네, 아는 우리 매경 임직원분들하고 맥주도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아, 좀 부어 있습니다. 네. 그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혹시 카타르 월드컵 봐야 되냐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FMC 봐야 된다고." 어,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웅달님도 같이 일어나셨네요. 네. 아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네. 일어나셔가지고 즉시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이 부상했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서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 속도 조절될까 하는 이제 궁금함 이게 있었는데 속도 조절됐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이건 시장이 이미 기대했던 바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FOMC 회의에서 기대했던 것은 점도표였죠. 근데 예상을 훨씬 뛰넘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 속도나 금리 속도는 조절이 됐지만 금리 인상의 기간 그리고 고점 이게 생각보다 더 연장됐다. 더 고점을 향해 올라갔다. 더 높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그 밖의 요인이 없는 한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점도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금리는 우선 빅스텝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네. 50bp는.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점도표에 관한 사항들이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그러면 한번 점도표부터 한번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점도표상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요? 네. 여기 한번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12월 오늘 지금 방금 발표된 전도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네, 9월과 좀 비교하겠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점도표상에서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에 뭐 4.6%일 것이다. 중간값이 그렇다는 거죠. 4.6%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10월의 경우에 그게 훨씬 더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음, 23년에 중간값이 5.1%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월 FOMC 점도표 발표됐을 때 4.6이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시장의 기대는 그래도 4.9%였었거든요. 그리고 높아도 5%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상당히 많은 또 연준 위원들이 그 기준금리의 상단을 더 높게 잡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좀 많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주가를 보면 아마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 전망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결국 FMC 위원들이 혹은 페드가 어떻게 향후 경제가 진행될까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결국 이 스탠스가 정해질 텐데 여기 보시면 GDP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전망했던 게 22년, 23년이 0.2, 1.2%였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이번에는 이제 0.5, 0.5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나은데 '경기 침체가 확실히 가겠구나. 더
더 경기 침체 가겠구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대대적인 그 실업이 내년에 정말 발생하겠구나. 기존 전망보다 더 상향 조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4.4에서 4.6. 마우스 커서가 보이길 바랍니다. 네, 보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내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 그게 PCE 기준으로 했을 때 2.8% 아니겠느냐 했는데 3.1%, CPI가 아닙니다. PCE 기준입니다. 어쨌든 3.1%로 기존에 전망했던 미국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생각보다 더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물가가 생각보다 더 안 잡히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코어 CPI 그리고 코어 PC를 봐도 그래요. 기존에는 3.1로 봤는데 3.5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고점을 정점을 찍고 물가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지만 빠른 속도로 2% 수준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오지 않는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 기조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라도 음, 그래도 상당 부분 금리 인상 행위를 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정도에 머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오늘 빅 스텝하고 또 한 번의 빅 스텝과 그리고 베이비 스텝 정도, 음, 그러니까 0.5% 포인트 정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 올라가는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값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4.4, 4.6이었는데 이제 4.4, 5.1 중간값이니까 4.4가 곧 4.5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1, 5.1은 곧 5.0이냐 5.25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지만 그 중간 어딘가로 이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기대한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와해시켜 버리고 또 시장의 기대가 막 형성이 됐다가 이제 또 파월이 혹은 연준이 와해시켜 버리는 그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격이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아까 그 점도표상에서요, 한 가지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도표를 아까 그 모습에서 2023년이 한 5.1% 정도의 점이 많이 찍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024년을 보니까,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 4% 초반에 계속 또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나요? 어, 이거는 24년 기준인 거죠. 네, 24년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23년까지는 네,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네.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어쨌든 23년까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정점을 찍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있겠다라고 FOMC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 정도 떨어지는 건데, 네. 그래도 2024년에 금리가 한 4%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와, 금리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기준금리의 고점, 정점에 다다르면 이제 23년 2분기 정도 되는 거죠. 정점에 다다르면 그때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결동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전제로 까는 게 맞고요. 특별한 어떤 목표치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 지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그런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 한 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그 생각에는 이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는 이거는 원래 기존 점도표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점도표죠. 역시 23년에 정점 찍고 24년에는 25년에는 하향 안정화된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하는 스탠스는 비슷합니다.
네. 금리를 인상하다가 23년에 정점이고 24, 25년은 내려잡겠다. 이런 스탠스는 비슷합니다만 그 정점이 더 올라간 거죠. 네. 더 그러면 그만큼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케 만드는 그런 점도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리고 또 저희가 FOMC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또 네. 점도표뿐만 아니라 성명서를 또 저희가 또 한번 네. 분석을 해 보잖아요. 예, 혹시 맞아요. 성명서에서도 조금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어 안타깝게도 좀 특이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실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11월 FOMC 성명서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여기 일부러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난 11월 FOMC 성명서에서 그 세 번째 문단에 ongoing increases 그러니까 target range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ongoing increase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FOMC에서는 이 ongoing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많이들 하셨어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FOMC 성명서를 보니까 그 ongoing increase라는 그런 표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역시 지난 11월 FOMC 성명서 이 성명서의 문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또 함부로 조정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시면 11월 FOMC의 시작의 문장 뭐 recent indicators point 이거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죠. 네. 예. 뭐 이 문장들 러시아의 전쟁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문구를 어디 부분을 바꿀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장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요. 바뀐 내용도 특히 11월에 등장했던 표현 중에 제가 이미 웅달님하고 또 제 채널에서도 이미 강조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추가된 문장이 지금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단행했었는데 이것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인플레이션 잡는 데 충분했는지 이걸 한번 뒤돌아보고 가겠다라는 문구가 11월에 있었잖아요. 역시 12월 FOMC 성명서에도 그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FOMC 성명서상에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뭐 1분 동안 읽어봐가지고 뭐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성명서상의 특이점은 없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도표와 앞에 보여드렸던 SEP라고 하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 경제지표 전망이죠. 이 부분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성명서에서 아까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예상보다 물가가 안 잡히고 고물가가 유지되는구나.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더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물가의 역습, 금리의 역습을 경험하겠죠. 누가? 미국이. 네. 그게 역시 여기 GDP 전망치로 나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GDP 전망치가 훨씬 더 하향 조정되고 네. 실업률이 훨씬 더 상향 조정되고 그러니까 3%대가 아니라 4%대 후반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걸 보니까 미국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용인해 나가겠다. 경기 침체는 당연한 것이다. 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파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기준금리 5%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 점도표에 나온 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 네.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조금 더 가깝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냐 이걸 구분짓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 어떤 그 중간선? 어. 예, 그 정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어쨌든 0.5% 성장한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 위기인데 그리고 어. 1% 정도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0.5%에서 1% 사이. 네. 그 정도면 경기 침체고 0.5%도 안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준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1%가 채 안 되면 경제 위기급 이렇게 보고 1%를 상회하고 2%를 밑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정리해 보면 1980년 5.1 쇼크의 충격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찍은 적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였고 네. IMF 외환위기 때 1998년 마이너스 5.1%를 찍었었죠. 이게 네. 경제 위기죠.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근데 1%도 채 안 되니까 이건 경제 위기급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성장했으니까 이것도 경제 위기급인 거예요.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어,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1.9, KDI가 1.8, 제가 아직 잠이 덜 깨서 목소리가 좀 말이 씹히네요. 1.8 그리고 한국은행이 1.7 이렇게 1.7에서 1.9% 2%가 채 안 되는 그래도 1%를 상회하는 이 정도 성장세를 전망한다. 이게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 시그널이 R의 공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그래프 제가 좀 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고 2년물은 가장 대표적으로 단기금리,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어요. 언제 역전됐냐면 7월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연속 장기 금리가 역전된 채 움직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할 때 역시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2년물 국채 금리는 그 속도에 비하면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년물과 2년물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역전된 채 역전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특히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더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R의 공포가 더 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직전에 이것도 확인했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이 22년 12월 현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서 굳건히 1번이에요. 1등이에요. 발생 가능성 별표 3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 온다라고 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리스크가 왔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둘 다 별표 3개예요. 이 별표 3개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오고 그 네. 경기 침체는 확실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경기 침체 리스크는 전월보다 더 고조됐어요. 여기 빨간색 보세요. 근데 나머지 리스크들도 있잖아요. 보세요. 리스크들. 이 리스크들도 사실은 경기 침체 리스크예요. 통화 긴축에 따른 충격도 경기 침체고요. 신용 위험이 계속 예를 들어서 부채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다 경기 침체 우려고 자산 가격 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 뭐 강달러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거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고, 오늘 FMC 결과는 이 경기 침체를 더 확실시하는, 그리고 기존에 봤던 경기 침체보다 조금 더 강한 경기 침체로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그 역전된 그 간극도 더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네. 것들이 한국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까요?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네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나라는 지난번 금통위 때 0.25% 포인트만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의사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또 공유하면서 기본적인 그 골자는 이런 그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물론 이 기준금리의 고점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 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OECD가 바라본 미국과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인데, 이미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이때 9월 당시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고 4번 연속하고 그리고 빅 스텝 하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기존에는 거기서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만 더 하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봤고, 그래서 기준금리의 상단이 이게 4.75에서 계속 동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상향 조정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5.25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번에 성명서 발표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로존과 영국이 미국은 속도 조절 들어가는데 이제서 부랴부랴 금리 인상 막 단행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서 너무나 높은 금리 물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6월 달에 9.1%라는 유례없는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물가를 만났고요.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겨울이 오면서 또 에너지 위기 하에서 이 에너지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경험하면서 금리 인상을 막 단행한 거예요. 물가 잡아야 되니까. 또 물가 잡기 위해서는 환율을 잡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져 갔던 거예요. 이게 환율 정점론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금리 인상 폭이 좁혀지는 과정.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결국 환율 정점론인 것인데, 그다음 이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고점을 향해 이렇게 올려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5가 아니라 5.25에 혹은 5, 이 정도 사이에 머문 것이다 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3.25%에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사정만 보고도 금리 결정을 하지만 또 미국과의 격차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해 만드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이니까 추가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 주식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뭐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상대적으로 더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오는 국면이었는데 그걸 더 확실시하게 만드는, 기여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긴축의 시대라는 책도 써주셨잖아요. 네, 이 긴축의 정도가 이번 12월 FOMC 결과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긴축의 시대라고 했고, 긴축의 그 시계가 더 빨리 돈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연장전이라고도 표현했었는데, 이건 또 한 번
뭐 강한 연장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결국 긴축의 시대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계속 강조하지만 물가, 금리,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 물가, 금리, 시장,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삼박자가 어떻게 연결될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삼박자에 대한 내용인 것뿐입니다.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이 시장을 진단하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요렇게 기준금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하지만 들어간 듯하지만 이제 그 기준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주식시장과 좀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주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배경은 어쩌면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적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몇몇 신흥국들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다가 그래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해지다가 또 그렇게 과도한 불안감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환 위기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하다가 외환 위기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시스템적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 인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고 이게 곧 시스템적 리스크를 불러와서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커지면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가 더 조절되거나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 그게 크지 않아졌다, 지금 상황이. 어.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만 용인하면 되는구나, 이런 입장이라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게 역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반영되었던 거예요. 그죠? 다만 오늘의 발표는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죠. 그러면 23년 2분기까지 금리 인상해 나가겠구나라는 그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 주가의 저점을 만드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제 그저께 CPI 발표되면서 이 오늘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속도 조절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도 확실시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금리 인상 도 이제 좀 멈추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줬는데, 이게 또 시장에 또 다른 너무 과한 희망 고문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타깝게도 어 주가가 10월에 저점이고, 그리고 이제 회복은 되는데 그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케 해 주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점은 찍었지만 기울기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음.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었는데, 아마도 요런 것들도 그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듯 나타나고,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될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 그리고 제가 미국장을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못 보고 있지만 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분들은 혹여나 뭐 이렇게 산타랠리를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 산타랠리를 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다,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그 패이는 정도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이 부동산 그래프를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CPI 결과 발표된 어제 발표됐던 그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그걸 이어서 다시 보시면 충분히 모든 것들이 더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주간 단위의
그 숫자가 마이너스 0.5%에 근접하게 왔다라고 했는데 이 값은 23년 2분기에 더 동행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행해서 더 조정될 거라고 했는데 그 조정은 아마도 23년 2분기 정도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스탠스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도 또 추가적인 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 둘 수 있고 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음. 그 주식은 선반영하는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부동산은 동행하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주식은 뭐 저점은 나왔다고 일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게 상승 반전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네, 오늘의 결과나 또 내년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어려운 거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만약에 또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좀 쉽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거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부터 10월이나 그 전부터 22년, 23년은 정말 빚 갚고 저축하는 예. 거 굉장히 좋은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그 시대적 규명인 거예요. 그냥 22년, 23년의 시대를 정의 내려보자. 그럼 그 정의상 22년, 23년은 그런 종류의 해구나. 이렇게 좀 정의 내리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참 이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게 이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지 교수님께서는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그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제가 창피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음. 예. 교수님 이제 빨리 그러면 마무리하고 한숨 주무시죠. 예 네, 그러면은 좀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피본론이 벌써 부상한 것을 저는 보면서 시장이 또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했었어요.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일어날 뿐 금리 인상은 계속되는 것이고 물론 특정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는데 오늘의 서프라이즈 부분만큼은 그죠?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이게 추가적인 반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좋겠고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를 규명하라 이거고요. 23년의 시대적 특성상 아직도 물가 안 잡힌 거다.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고 떨어졌으니까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좀 그래도 덜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안 잡혔고 지금 FOMC 위원들도 그리고 페드도 공식적으로 물가 상당 부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스탠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섣부른 일이 된 거거든요. 물가 영원히 못 잡게 되거든요. 연준의 3번 실패를 또 음. 주장하게 만드는 일이 되거든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시장을 판독하실 때 물가, 금리, 시장 이 연관관계를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물가가 기대보다 낮아졌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그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도 또 낮아지겠네? 그러면 시장이 또 긍정. 근데 생각보다 물가에 대한 그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되네. 이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물가 금리가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로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시고 23년 경제를 계속 준비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내일 이달님도 고생 기조연설,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기조연설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